자, 이번 시간에는 개항기의 경제, 사회, 문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기라고 하면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1910년 한일 병합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 키포인트부터 보면 열강의 경제 침탈의 배경이 된 조약들의 내용, 주로 일본과 청나라와 맺은 그 조약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개항기 일본의 이권 침탈 내용, 또 이러한 이권 침탈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저항으로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 구국운동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이제 개항기에 들어온 근대시설, 그리고 개항기의 신문과 교육기관, 그리고 개항기의 국학연구, 또 종교계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강의 경제 침탈의 배경이 된 조약들에 대해 살펴보면 1876년에 이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지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 때는 무관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정부는 국제무역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청나라 무역할 때도 관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체국 대우라는 것은 일본이 이 체국 대우 규정을 넣자 했지만 조선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일본 외에 다른 뭐 서양과는 조약 맺을 일이 없다 이래 하면서 반대해가지고 결국 체국 대우를 넣지 않았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개항장 내의 무역이었습니다. 이래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고, 이 개항장이라는 것은 세계 항구 개항했죠. 부산, 원산, 인천이죠. 그 개항장 내에서만 무역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 때는 무제한 곡물 유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8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1882년에는 미국과 조민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관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체해국 대우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오군란이 있었죠. 임오군란이 있어서 이제 그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그런 많은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청나라가 임오군란을 진압한 이후에 이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전국을 장악한 후에 체결한 조약이 바로 조청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 데 대한 그런 조약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 조약에 이제 꼭 알아내야 될 것은, 가장 핵심이 바로 내지 통상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은 어떻습니까?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허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청나라는 이제 임오군란으로 이제 조선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제 전국을 장악을 했다 그랬죠. 이 조약 첫머리에 조선은 청의 제국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청의 제국이니까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지 통상을 인정하고 한성의 수도인 한성에 이제 청나라 상인이 상점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청수륙 무역장정, 이게 일본에 이제 큰 영향을 또 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은 개항장 내에서만 무역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1883년에 이제 일본과 이제 조일 통상장정을 다시 또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일 통상장정은 관세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강화도 조약 때만 하더라도 관세 규정이 없었는데, 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 때문이겠죠.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과 무관세로 하니까 안 되겠다, 관세를 넣자 하니까 이제 또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 대신에 또 일본의 요구, 체해국 대우 규정이 여기 없었는데 그러면 체해국 대우를 넣어달라.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또 일본의 요구를 또 우리가 들어준 거죠. 그래서 체해국 대우 규정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이 가능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일본이 너무나 많은 쌀을 일본으로 수입해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쌀값이 너무 폭등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쌀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공령을 선포하는 규정을 이래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 규정의 조건에 만약 조선 정부가 방공령을 내리려면 한 달 전에 일본에 일본에 통보를 하고 그 방공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그런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강화도 조약과 비교해 보면 결국 이 전부 다 바뀌었죠. 무관세였는데 관세, 체국 대우가 없었는데 체국 대우 인정해주고, 개항적 내의 무역이었지만 결국 이 체국 대우 규정에 의해서 청나라가 내지 통상을 허용하는데 일본도 이제 체국 대우 규정에 따라서 내지 통상을 허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일본도 내지 무역이 되는 것입니다. 개항적 내가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이제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고, 또 무제한 곡물 유출 가능했던 것이 이제 방공령 규정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항기 일본의 이권 침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금융 지배와 토지 약탈 부분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켰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화폐 정리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 1904년이면 무슨 조약이 있었죠? 제1차 한일 협약이 있었죠. 그 제1차 한일 협약 때 특징이 뭡니까? 고문 정치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 그죠? 일본인 재정 고문인 메가타가 주도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왕국에서 1890년대부터 백동화를 발행했습니다. 전왕국이 화폐 발행하는 기간이죠. 백동화를 발행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환해줄 때 다 교환해주진 않고 백동화의 상태가 좋은 것만 제값을 주고, 만약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예를 들면 반값만 주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 아예 교환도 안 해줬습니다. 완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백동화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게 돼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이 설립한 그런 은행과 또 한국인 상공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약탈이 이제 또 벌어졌는데, 일본은 1908년이면 정미 7조약 이후죠. 정미 7조약이 1907년이니까 거의 이제 1910년에 한일 병합되기 이제 직전이니까 이제 조선의 힘이 아주 약할 때죠. 대한제국의 힘이, 그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1908년에. 그러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그런 토지들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개항기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맞선 우리 민족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방공령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나친 곡물 유출과 흉년으로 곡물 가격이 이제 폭등한 게 배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함경도와 황해도 등지의 지방간, 당시 관찰사였죠. 관찰사가 이제 방공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두 차례 이래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것이 조일 통상장정에 의하면 1개월 전에 이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그걸 이유로 항의해서 우리는 결국 방공령을 철회하고 일본에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수호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내륙 진출,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조청 수륙 무역 장정과 또 일본은 또 최후 규정을 넣은 조일 통상 장정에 의해서 이제 내륙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일본인의 또 세국 운반 독점, 전기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객주와 보부상이 이제 상해사 설립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동상해와 장통상해. 그리고 시정상인들은 이제 이 청나라 일본 상인이 한성까지 들어와서 상점을 열어서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황국중앙총상해라는 것을 조직했죠. 여기서 황국이라는 것은 대한제국이 황제국가니까 황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습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이제 수립된 거니까 여기서 황국은 대한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민족자본과 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및 회사를 설립하죠. 자, 그리고 이권소 운동에 대해서 보면 이 배경은 아간파천 이후 최해국 대우를 내세우며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됩니다. 이 아간파천이 어떤 사건입니까? 고종이 그런 을미사변 이후로 이제 목숨이 좀 자신도 일본이 한나라의 왕비도 죽이는데 자신도 죽일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죠. 그러면 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로 러시아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겁니다. 러시아한테 뭐 특혜를 주면 그 다른 나라는 또 최해국 대우를 내세우면서 우리도 달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협회가 이제 했던 운동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여부를 제지했습니다. 이또 우리 이미 배웠죠. 저령도라는 것은 오늘날 부산의 그 영도죠. 러시아는 석탄 수출을 하는데 그 영도를 일단 뭐 석탄 보관 창고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조차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독립협회가 이걸 요구를 저지시키죠. 또 한나은행을 또 폐쇄하게 됩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의 또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안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저지하였습니다. 자, 국제보상운동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배경은 일본의 강요로 막대한 차관이 도입이 되어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에 의해 속됐다 그랬죠. 근데 당시 이 차관을 일본에 그 차관을 갚는다 해가지고 결국 국권이 회복될까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당시 우리 백성들은 일본이 저렇게 조선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결국 조선이 일본에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순수한 애국심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지역에서 전개됐느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이제 또 서상돈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1907년입니다. 1907년에 주도됐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사가 또 적극 호응해 주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및 애국개몽단체 호응 신문에 이런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그런 광고도 싣고 뭐 이랬던 것이죠. 그것도 모금운동이 그리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평간부의 방해 및 탄압으로 실패하였습니다.